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오늘은요, 이미진의 생생 케마 토크, 부동산 블루오션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요, 오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을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잘생기신 훈남 교수님이 바로 이재문 소장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인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활로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배우고 싶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블루오션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하고 저랑 조금 일찍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 아마 수업 시간에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지금 주제가 부동산 블루오션을 찾아라잖아요. 근데 블루오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레드오션, 블루오션. 네. 이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한 순환 사이클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클을 가질 때 이제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공기가 정점에 이제 올라갈 때에는 어떤 레드오션이 이제 계속 팽창이 되면서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실종됐다든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부동산이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블루오션을 찾고 싶은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블루오션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조차 그렇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블루오션을 찾는다는 게 그냥 뭐 조금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하나의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블루오션을 찾아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때 발견하고서 뒤를 쫓아간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2위 이하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어떤 이익을 보거나 어떤 투자처를 찾는데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대를 한 발 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선고안도 있어야 되고 네. 시장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네. 우리 소장님 교육을 저는 몇 번 들었는데요. 정말 소장님 교육을 들으면 시장을 크게 보려고 자꾸 근데 현장에 있으면 자꾸 이게 작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시장은 크게 봐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선고안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건데 오늘도 그런 얘기 해 주실 거죠? 이제 오늘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 어쨌든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네. 부동산 자체가 이제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경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경제 요소가 단순하게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막 부동산 가격이 좋아져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안달아 하거나 네. 아니면 대출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계속 정부 정책을 규제하면서 대출을 축소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위 자체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경제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제제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라든지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라든지 경제개혁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전체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수치로 되어 있죠.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좀 돈도 좀 벌어보고 부자 소리도 들어보고 조물주에 있는 뭐 건물주 소리라도 들어보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수치를 분석하고 네. 그 수치에 나온 그걸 가지고 봐야지 말씀하신 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제 투자자들도. 매일매일 그 정보는 홍수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수치로 돼 있고 또 그것이 또다시 정정돼서 나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쳐다보면서 이제 이거에서 어떤 틈새를 찾는
그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그리고 이것이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게 거죠. 제일 어려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리터러시. 네. 그 리터러시가 바로 이제 현대인이 문맹인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옛날의 문맹은 글을 못 글을 읽는 못- 건데 네, 그렇죠. 지금의 문맹은 그 리터러시를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렇죠. 숫자를 읽을 줄 와, 아느냐 뭐- 이제 세상이 왔기 때문에 다 문맹이네요, 저희들. 네, 그 숫자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네. 프로테크다, 뭐든 어떠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시대는 세상은 그만큼 많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럼요. 가속도가 붙어서 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의 대안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최선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읽으면서 또 사례 해석을 하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점점 이제 다가갔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보이고 그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분기점에 내가 서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많이 비싸졌을 거고. 기존에 그냥 투자했던 그렇죠. 그 예. 패턴대로 하는 최근에 이제 거잖아요. 부동산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몇 년 전서부터 몇 억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사면서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집이 주택으로 예를 든다면 무주택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이 전부 대출을 끼고 산다 그랬을 때는 경제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산다라면 내가 집을 샀지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겠습니까? 은행집. 네, 은행집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다만 이제 블루오션은 좀 더 남들보다 반발이라 한 발 앞서서 세상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모험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 대신 제대로만 찾아갖고 내가 간다 그랬을 때는 레드오션에서 투자했을 때 담보되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기업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은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투자 방법인데 예. 이제 한 발짝 더 앞서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을 가려면 네. 그만큼 더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그 물론 위험성도 네. 있지만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를 알게 한다. 아,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현재의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라면 네네. 청취자들이 그걸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부동산 투자는 지난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를 봐야 되냐면 물건을 경매로 사고 아니면 물건을 뭐 급매물을 네. 사고 뭐를 추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보는 행위고요. 네네. 그 물건을 내가 산다라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그거는 지금 큰 어떤 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부동산 경제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큰 틀을 보고 투자의 타이밍과 최적기를 판단하는 그 선택의 연속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떠한 그런 지식들이나 아니면 경험칙을 이제 좀 전수해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저도 뭐 올해는 안 했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건 타이밍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타이밍인데 그거를 그냥 운이 좋아서 좋은 타임을 사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공부해서 타이밍을 본인이 조절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투자자들이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얘기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저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실수하실 있습니다. 때가 있으세요? 네. 투자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게 저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선정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에 들어가서 예, 사야겠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뭐라 그러냐면
타이밍에 이제 하는데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맞아요. 변하기 때문에 판단이 이제 판단 요소가 조금 틀려지게 되면 결과치가 완전히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글로벌 쪽에서 거시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늘 연구를 하지만 또 국내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부분에서의 요동치는 버블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조언을 했는데 한 분한테는 너무 빨리 판다고 얘기합니다. 매도를 네, 매도 시점을 빨리 해라.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사는 시기는 맞아서 웬만큼 시세 차익을 봤어요. 시세 차익을 강남권에서 이제 샀으니까 나름 시세 차익을 봤는데 네. 그 시세 차익 저는 이제 그 타이밍이 적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도 3, 4억이 더 오른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런 것들 네. 막 찍어주세요.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 잘 알았는데 그냥 네. 뭐 이제 또 친한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부동산에서 이제 현업에서 있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는 이제 뭐 시행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이제 저희들도 사업의 시기를 늘 결정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연습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이제 가끔가다 실수를 했어요. 그럼요. 그걸 100% 맞출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또 이제 또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또 질문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 질문이 이제 많이 그렇죠. 또 들어오고. 언제까지 네. 이제 지금이 무릎이냐, 아니면 바닥이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큰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근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온 사방에서 건드리고 주택 가격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불안해지고 막 이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런 심리들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해지를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나무와 우리가 흔히들 숲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때는 숲을 보고 네.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갈 때는 나무를 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나의 시야가 함몰되는 거를 좀 막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숲을 볼 때인가요, 교수님?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숲을 볼 때입니다. 숲을 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아무리 큰 우산을 펴서 그걸 쓴다고 한들 이미 발과 신발은 다 젖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젖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우산을 왜 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밑에 이 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좀 우월적 지위가 있죠. 그럼 커피숍 가야 돼요, 교수님? 간조한다는 거지. 관조하는 거. 쳐다볼 때는 쳐다봐야 되고 네. 내가 진짜 투자자로 돌변해 갖고서 물건을 잡을 때에는 과감하게 잡아요. 과감하셔야죠. 가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중히 생각하되 판단은 빠르고 네. 과감하게. 그렇죠. 그 과감한 판단을 할 때까지의 노력 이것이 그게 결국에 맞아요. 이제 그게 성공한 경험치하고 투자자, 노력치죠. 실패한 투자자들의 어떤 갈림길이 되는 거고 그 갈림길이 바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오게 되면 이제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장이고 네. 간조를 해야 하고 간조해서 이제 투자의 시점을 딱 발견됐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리스크하잖아요. 리스크하죠. 리스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럼요. 마찬가지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리스크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그럼요. 100% 리스크 없는 리스크 투자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냐 낮냐라는 많으냐 적느냐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이제 이 관조를 해야 될 시기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있다는 네. 거죠. 그 리스크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냐 낮냐 많냐 적냐를 놓고 봤을 때 계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온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글로벌에서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오고 그쵸. 지금 우리도 벌써 주가가 한 20% 이상이 빠졌잖아요. 네. 미국도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폭락
그다음에 이것이 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하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인하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산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죠. 근데 그게 좀 보이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고. 원래 패턴은 주식이 폭락하면 부동산이 또 부흥하고 이렇게 반대의 역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이라서 그것도 맞지가 그 패턴도 맞지가 않는 그리고 이제 건가요? 한국에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면 네.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상당히 네, 네.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을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뭐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중에 또 유동성의 일부가 네. 구호자금으로 풀리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금이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많아지겠죠? 상황인데 네. 이 돈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볼 겁니다. 특히 이제 화폐의 유동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M2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또 금리의 방향이 갈 거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현업에 투입을 시키고 대비를 해서 이제 해지를 하거나 또는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기준으로 삼게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다 되겠다라고 얘기한 모두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진짜 투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어떤 분이 식당에 가서 한 달 내내 일을 하시고 받는 돈이 뭐 한 200에서 최저임금 받으시잖아요. 네. 그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요새 이제 무슨 낮에 조금 뭐 쉬는 시간 줬지만 그전에는 하루 종일 없었죠. 일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한 1억을 벌라 그러는데 1억을 버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번다라고 했을 땐 부동산 경기가 막 폭등할 때잖아요. 네네. 근데 폭등할 때 들어가서 내가 현금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버는 네.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투입하면 뭐 금방이라도 벌고 거기에다 대출 받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 갖고서 하게 되면 뭐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 어떤 조급증과 헛된 기대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철저하게 객관적 지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는 거는 심리적 요소가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네. 집은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사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집들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가 있다라는. 그렇죠. 현재 그런 네, 상황이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랠리도 결국에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투에서 네.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네.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자 부담도 많고 그럼요. 나중에 조정기가 와서 집값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LTV나 DTI 차액만큼 전부 다 대출을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현재는 불확실성의 시대니까 네.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 주택시장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사실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지만 2020년서부터 2030년 이 사이는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많은 변화가 철저하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해고 과거의 어떤 열정과 뜨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네. 세상을 차갑게 보는 눈을 자꾸 이제 키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있잖아요. 네. 중개업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투자자분들도 듣고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발빠른 투자자들은 또 어떤 부동산 주택 말고도 다른 쪽으로 또 많이 보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된 그리고 이제 학습된 어떤 결과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좀 오를 때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잠시 침체되고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주거형 부동산이 부동산이 조정기를 침체되면 갖게 되면 다시 수익형 부동산에 부동산이 가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경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제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부동산은 워낙 단위가 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유전자인 이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너무 그죠. 강하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전 국민들이.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은 늘 관심의 초점이 될 수도 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나 금리 정책이나 경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얘기는 많은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투자를 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대출원금도 갚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유의성도 있고 조심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지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수익률이 확실하게 좋다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 강화되는 종부세라든지 어떤 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뭐 틀리겠죠. 우리가 뭐냐 하면 세전 수익률하고 세후 수익률은 또 틀린 거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철저하게 따지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세전 수익률보다는 세후 수익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수익률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안 하죠. 그리고 써놓죠. 면피를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세전 수익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한 단계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후 수익률이 제법 나올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내가 영업력을 확대하고 고객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전 수익률에 얽매일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찾아준다라는 이 자체 행위가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그런 것까지 또 찾아서 제시를 해줄 수 그렇죠. 있어야 네. 다른 중개사들보다 네. 다른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고객이 우리를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세상이 또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202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 단순 중개로 가는 업종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수료 받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뭐 청년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현금성이 가장 높은 이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모든 게 정형화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앱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네. 현재도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현재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영업 기반을 통째로 다 갖다 주는데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정형하기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오피스텔, 원룸,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이 정도는 머지 않아.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로컬에서 계시는 중개업에서 이제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든다면 그래요. 우리는 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개인 마스터즈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 하는 분들이 학원이다. 많으시죠. 네. 예. 그러면 많다 그러면 이 K마스터즈에서 어떻게 이 중개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죠. 늦었을 그만큼 수도 많이 있죠.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진짜로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막 방송 초기부터 너무 어려우신가요? 저희 얘기하는 동안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뭐 확대를 하시면 뭐 컴퓨터로 보시면 확대를 하시면 조금 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대에는 상당히 한국 사회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거다.
크게 가져온다라면 그 변화의 모습이 철저하게 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 가계, 우리가 얘기하는 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계부채가 참 많다. 그리고 그렇죠. 이 가계부채가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소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유독 주택 가격만 폭등을 한다라는 거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을 거치면서 약 20여 번의 경제정책,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네. 그 대책이 계속 규제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물론 거기에는 저금리 상황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투기 세력이 이 돈을 갈 곳을 잃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와서 이제 어떤 투기를 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이제 고령사회에 들어오면서 2018년에 이제 고령인구 비율이 14.3% 정도 됐으니까 원래 14%면 고령사회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금리와 낮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가계가 어떤 자산을 구조로 가지고 있냐고 봤더니 예금이 한 38.9% 그리고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이 한 31.7%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금이 많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가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못 사갖고서 안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이 예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은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고령화 사회에서는 현금을 점점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가 나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현금을 즉시 갖고 싶기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을 가지고 있고 이 예금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금 자산이. 네, 이 늘어나는 이 예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롱 예금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묶여놓은 그렇죠. 흐르지 않은. 돌아서 개인이 소비를 하고 개인이 투자 행위를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만 갖고 있게 된다라면 개인이 뭐를 하지 않냐면 아주 엄청난 절약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돈이 흐르지 않는 그렇죠. 거죠. 절약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인구의 많은 부분 지금 14.3%지만 이거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서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금 비중이 더 많이 늘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 비중이 는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묶여 묶이는 있다는 거죠. 거는 네. 누가 치명타를 입겠습니까? 자영업자가 치명타를 입겠죠. 그렇죠. 돈이 흐르지 않고 소비를 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또 다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소비자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 자영업자는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는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가죠. 자, 그렇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써야 되는 소비층은 뭐예요? 돈을 한국에서 아끼고. 가장 돈이 많은 베이비붐 2세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장롱저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장롱저축은 이 저축은 국가 경제를 이 발목을 잡는 어떤 가장 요인이 큰 될수 요인이네요. 있다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요거는 예금이 이렇게 전체의 38%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이제 51.3%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41.7%예요. 이 41.7%가 금융자산인데 우리나라는 지표상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독특한 구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보증금. 어떤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대입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틀려지겠죠. 그러네요. 네, 지금 딱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금융자산 전체 전세보증금이 포함돼서 평균 41.7%가 금융자산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금융자산 하면 예금과 뭐 저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총량적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이 가계 총자산에서 11.1%예요. 꽤 크네요. 네. 네. 그럼 이 11.1%를 여기서 빼버리면 사실 그걸 빼야지 그렇죠. 실질적인 네, 그리고 금융자산인데. 이 전세보증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비중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4%가 더 많아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총 금융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이제 부동산으로 전세보증금으로 돼 있다라는 건데,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한 19.5%, 20%가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자,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67.6%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자,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67.6%라면 이 전세 가격이 8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매매가가 더 오르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67.6%에서 80%로 올라갔다라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오르죠. 네. 이럴 때는 갭 투자가 뜨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지금도 갭 투자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니까. 음. 그다음에 67.6%보다 낮아진다면 그러면 갭 투자를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내가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 가격에 오를 수 있는 신호탄이 바로 전세 가격의 변동. 전세 가격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가 모든 지표를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그만큼을 세상을 예를 들어서 고민을 안 해봤다라면 이제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2018년 8월 달에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자료다 보니까는 이제 2018년 8월이면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죠. 때였잖아요. 한참 올라갈 때죠. 근데 이거 그렇다면 이게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 2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움직였는지를 봐주게 된다라면 적어도 5년 정도의 어떤 전세가율 정도는 패턴을? 내 지역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선정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질문이 나왔어요. 네. 저기 보시면요. 우리는 부동산 이론이라기보다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언제쯤이나 이런 현상이 네, 급감할까요? 뭐 질문 오셨는데 되게 적절하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첫 번째적인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지식 중에 하나가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이 규제가 강화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을 사라라는 조소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경제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조금 어려운 어렵죠. 어려운데 들어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네. 세계 경제가 저금리 상황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한 10년 동안 계속 저금리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 상태까지 현재가 유지되고 그렇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있는 그러니까 회사도 저금리와 있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자, 저금리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이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네. 자산 그러니까 쪽으로 움직이겠죠. 저금리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돈을 많이 풀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경기가 한다. 안 좋은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면 이것이 기업에 가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딱 두 군데로만 갑니다. 맞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나라가 있고 주식을 선호하는 나라가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차이는 틀려집니다. 자, 그러면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네.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폭등하는 거를 냅둘까요? 또 막겠죠? 정책으로. 규제를 해야 네. 되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97년, 그다음에 2007년, 그다음에 2017년 요 세 타임의 30년을 쫙 흐름을 보면 네.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가 IMF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IMF를 일으키면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규제하고 그 다음에 받은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됐죠? 그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2006년, 7년. 네. 자, 2006년, 7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얘기는 계속 규제를 해서 그 당시에 LTV, DTI,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서부터 그때 나온 종합부동산 세제까지 나왔지만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변곡점이 생겨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때는 어떻게 됐죠? 완화해줬죠.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별짓 다 했지만 네. 2014년까지 약 한 5, 6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네.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후반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오르기 부동산 가격이 시작했죠. 오르면서 2017년인가요? 11.3 대책인가?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의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네. 처음 도입이 나온 됐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제 이 주식과 부동산에 부동산으로 투자가 오는데 됐죠? 우리는 주식으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가니까 주식 상승세는 상당히 저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의 어떤 그거를 보인 거죠. 네. 폭등할 때마다 정부는 계속 규제를 내는 거죠. 자,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후회하죠. 부동산 올라간 가격이 걸 보고. 올라가면 올라간 걸 잡으려고 그러고 올라간 걸 잡으려고. 잡으려고 올라간 걸 잡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의 반작용일 수도 있고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이 과거로부터 겪었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정 시기가 가서 정점을 찍고 갔을 때에는 상당히 후유증도 크다는 크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난 후유증이 가계부채 급증.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랬던 것들이 고령화 사회가 오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규제죠. 네. 그리고 하필 그런 정권을 맡았을 때 그 시기가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규제를 아니라 강화한 게 아니고 왜냐 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엄청 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건설회사들이 안 되니까 민자 도입이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지금도 저기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저기 인천공항 가는 네. 거 그다음에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비싼 통행료를 내는 데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한 거예요. 부동산 규제를 했다라면 그걸 안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IMF로 철저하게 망가진 이 경제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제일 거죠. 쉬웠던 게 SOC이기 때문에 SOC에 투자하는데 망한 나라에 돈을 주지 않으니까 과대한 이익을 준 겁니다.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네. 지금 9호선이라든지 다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SOC들은 어떻게 돼요?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길죠. 네. 그러니까는 그 결과물이 어느 시기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부 정책이 후행합니다. 후행하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올려야 내려가지 말라고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가 깎여서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하는 거를 우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한 7년을 보게 되면 계속 규제를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그 후에 안 살아났죠. 네, 예. 또. 근데 이 사이클의 흐름 속에 뭐가 반영하면 투자자들의 심리.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땐 투자자가 아니고 투기꾼들인데 투기꾼들의 심리가 반영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복되면서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앵커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앵커링 된다라고 네. 낚이는 거죠. 낚이면 나중에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똑같죠. 주식도 면접에 선진 그렇죠. 들어가서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낚인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요거 이었던 거를 네. 조금 이어서 또 네, 말씀드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급감할까요는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은 답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 총재산의 이제 11.1%가 뭐냐면 이제 전세보증금이고 부동산의 비중이 51.3%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주택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자산 중 거주주택의 부동산 비중이 한 13.5%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아파트에 이제 몰입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로 이제 네,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주주택 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가구 중 이제 3가구. 네. 근데 이 10가구의 이제 기준들은 상당히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더 상당히 많죠. 고소득층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소득분위가 높은 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나라들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17.3% 정도 됩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 위에 계시는 그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빌딩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7%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소득층이 좀 갖고 있는데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17.3%인데 아마 이 토지가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요. 이제는 뭐냐면 버려지는 토지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현재로서는 최대 관건이죠. 네. 물론 아파트는 뭐 상품화가 됐는데 이따 2편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아파트는 상속할 때 조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17.3%인데 최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땅을 상속을 해주려고 그러니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땅값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내가 대물림을 해줬을 때 세금을 좀 덜 내면서 후손들한테 안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세법의 틈새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벌써부터. 그렇죠. 그 틈새가 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블루오션이죠. 그걸 알면 정말 예. 블루오션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계 자산에 나오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해석하는 거를 책을 몇 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해석서만 하더라도 그렇죠. 책이 몇 권이 그리고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청년층들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보세요. 한국은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51.3%입니다. 굉장히 제일 높네요. 호주도 많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호주는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미국도 오르고 네. 이렇게 오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네. 이거는 거주주택 플러스 거주주택 외입니다. 네. 그다음에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이제 상업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은 13.5%인데 네덜란드는 2.2%고 호주는 7.5%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부동산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주주택 외니까 아파트 외 부동산 비중이니까 요런 포션을 가지고 토지나 있다는 다른 겁니다. 비거주형 예. 서치거형 상가나 이런.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상승세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매력을 가지고 지금도 땅이다라고 해서 땅을 찾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많죠. 아파트는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주주택 외니까 1+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아파트도 가지고 땅도 이거 주택도 가지고 있을 수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단독주택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 가지고 있고 상가 가지고 있고 빌딩 가지고 있고 일단 부자들의 어떤 패턴이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연립 다세대 2.5%.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의 투자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써주신 게 네. 부자들이 갖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가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투자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순서를 안다 그러면 부자한테 연립 사세요, 다세대 사세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지. 안 사죠. 네. 근데 나는 그 니즈를 읽지 않고서 그냥 자꾸 사라고 권한다면 나는 진짜 뭐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패턴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살 수 않은 수요층에다가 그 네. 물건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수요자들의 니즈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니즈를 파악하고 예. 그 니즈에 딱 맞는 상품을 갖다 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안 가지고 있냐면 귀중품이나 이런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5.4%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얼마냐? 굉장히 많네요. 28.7%. 7%. 미국 22.5%.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뭐가 발달돼 있어요?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죠. 예술품이나 미술품이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 근데 한국에다가 경매 시장을 만들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미술품들이 네. 홍콩이나 외국에서 외국에서 경매가 팔리는 되는 거죠. 이유가 우리는 경매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없는 패턴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됐죠? 근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 선호하는 자산도 부동산이고. 네, 근데 그 부동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코스웍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돌아다니는 게 이제 뭐죠? 나는 뭐 가지고 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뭐를 색을. 가지고 있고 뭐 나는 100채가 가지고 있고 뭐가 있고 그 만약에 100채가 있다라면 네. 세무 당국에서 체크되지 않겠습니까? 체크되죠 요새 같은 세상에. 세무 당국에서 체크가 되고 현금 흐름과 뭔 흐름을 찾아본다라면 세금 폭탄 맞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럴까요? 재테크를 잘하신 건가? 그런가? 어떻게 다음에 하면은 기회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오늘은 정답이 주제가 있는. 그게 아니니까. 안 가르쳐 주시네요. 자 이제 우리 가계자산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것만 내가 정확하게 읽어도 조금 답이 나오겠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이어서 간 다음에 이제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고령층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전망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연령계층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령층들이. 연령계층이 약하고 그 50대 이후에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앞으로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제 상당한 애로사항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를 2부에서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상속 2부에서 부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직 얘기. 1부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서 한 금방 10분 갔습니다. 정도 쉬고요. 여러분 10분 정도 쉬고 또 2부에서는 아주 더 좋은 얘기로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쉬는 동안 여러분들 좀 쉬셨습니까? 네, 제가 잘 쉬었습니다. 교수님하고 또 한참 얘기했네요. 이재문 교수장님하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맨날 공부가 돼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는 아닌데 그냥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타이밍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대가 돼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공부를 안 하면 이 타이밍 잡는 걸 모르니까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패턴을 읽으시고 그래서 학자처럼 말씀하신다는 그 얘기시죠? 네, 감이 떨어지죠. 감이 그럼요. 떨어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까먹는 거는 딱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좀 조심해야죠.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아까 이제 부분 중에 이제 가계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2020년대를 묶어 갖고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요겁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네. 네, 화면 보이게 하고 진행할게요. 아이고. 네,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읽고요.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이제 저희가 전생 세대죠. 1945년부터 이제 1954년생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있었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와서 이제 베이비붐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가 이제 지금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평균 연령으로 그렇죠. 벌써. 본다라면. 네. 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근로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800만 원. 자, 급격히 떨어집니다. 부동산 자산이 2억 7천, 네. 금융자산이 한 4,154만 원. 근데 아까 요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 부분이 함몰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비의 주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사업소득도 줄어들고 내가 뭐만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자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산이 만약에 이제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서 노후자금으로 이제 쓰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많다라는 네. 겁니다. 요분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의 지금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분들보다 이제 소득이 한 2배 정도 많고 사업소득도 상당히 이제 많죠. 그다음 네. 부동산 자산도 훨씬 3억 이상 많죠. 있습니다. 네. 금융자산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나 뭐예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동산 자산이 네. 동시에 시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부동산 폭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또 시장이 바뀌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도지역을 구분하고 광역시를 구분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흐름, 가격 흐름이라든지 거래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어떤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64년생부터 이제 73년생까지 네. 이제 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그렇죠. 진입되는 50대 초반. 그런 네. 상황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보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시대를 구분해서 한번 보신다 그러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를 갖고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100세 시대 도래라는 거는 은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죠.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롱 저금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이 됐다라는 거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지 부동산을 살 수는 마련하는 없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자산 시장 자체에 어떤 충격파로 올 수도 있고요. 그 자산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면 일부는 정책 규제에 의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2020년대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거래가 줄을 수 있다 그러면 단순 중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어떠한 그런 쪽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어떤 데가 된다 그랬을 때 되는 지역만 몰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 얘기는 되는 지역마저도 어떻게 돼요? 과다 중개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레드오션이 시장 되는 자체가 거죠.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애 주기설을 얘기하신 이유가 이제 고령화 시대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연령대보다는 네. 매도한 연령대가 많아지고 그렇죠. 네. 매수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아지고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가계 구조에서의 어떠한 자산 시장이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가 됐는데 요 부분 일부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는 지표, 가계 지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이해해 그다음에 이제 두 주시겠어요. 번째 우리 하나의 넥스트 20년. 앞으로 우리가 2020년대하고 30년대는 어디로 갈까? 코바디스. 뭐 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네. 뭐 엘리엘리 사막단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지. 우리가 그렇죠. 어디로 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넥스트 20년. 네. 넥스트 20년이 이제 저도 베이비붐 세대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투자의 초점을 어떻게 만지고 그리고 투자의 초점을 만지면서 현재 소득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가 이제 저한테는 최대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분들의 목적이죠. 네, 목적이고. 네. 근데 그 목적이 되게 소박하지만 네.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소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수님.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우리가 자꾸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블루오션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져준 어떤 영향이 네. 우리가 질병 바이러스라는 걸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쨌든 치사율이 낮으면서 전파력은 강하고 있지만 네. 일부 이탈리아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상당히 치사율이 치사율도 높았던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없어질 거다 아니다라는 걸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이제 뭐 엄청난 충격파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경제. 네, 워렌 버핏은 뭐 이거하고 이후에 주는 경제 행위로 인한 침체가 2007년 금융위기만은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저도 믿고 싶은 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고통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더 오래 갈 것이고 오래 가게 되면 글로벌 경제는 금리를 또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뭐 0.50에서 0.75% 두 번에 낮춰야 되는 금리를 한꺼번에 낮춰서도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런 네.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나오는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이론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경기 둔화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단절하고 다시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터닝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돼야 돼. 있다라는 예, 시그널이 신호가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되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시그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번에 내릴 거를 한 번에 내리고 네. 나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가 해야지만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는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물론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잡은데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초저금리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시대는 고령화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이 일부분에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네. 이것을 투자해서 금융비용을 다 제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는데 네. 성장은 안 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태로 지금 뭐냐면 유지가 되는 회전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신용 경색이 된다라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시키고 생산성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갖고 자산 팔아서 대출을 갖고 하니까 이 돈이 어디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지. 풀리지 않고.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화폐 소비가. 유통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지죠. 이 느려진 것이 바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거죠. 진짜 경제 둔화로 또 네. 떨어지고요. 네.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불황기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체계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네. 나오면서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럴 때는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이제 이자나 임대료나 배당금을 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흐름이 계속 예,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수익형이 죽고 죽고. 수익형이 네. 죽었을 때는 수익형이 활성화됐을 때는 주택 경기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습된 효과라면 네. 앞으로의 시장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반발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투자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발 요인을 예견하고. 그렇죠. 네. 지금 같은 흐름을 벌써 읽을 줄 알면 그 반발 요인을 예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을 내가 자꾸 오차를 줄이면서 오차 범위를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투자 행위이고 투자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 예전처럼.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단순하게 레버리지 효과에 기대서 그럼 뭐 전세 가격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거 뭐 20%만 있으면 내가 집 사는데 그래갖고 팔고 뭐 시세 차익 보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 예전 패턴이죠. 많이. 예전 패턴.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이제 안 먹히는 안 세상이 먹히죠. 되는 이제는 뭐 상도속세다 뭐다 네. 해서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세전수익 그렇죠. 얘기하시시. 예.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까지 합친다면 약 70% 가까운 어떤 것이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있는 이 자산 시장에서 앞으로 2020년대의 대표적인 화두는 상속과 증여가 될 거라는 그죠. 아까 그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주택.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여 부분은 특히나 더요. 그러니까 네. 상속과 증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땅을 상속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한 9% 정도 네.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주택 외에 또 아파트 이 9%가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들이 주택을 어떻게 흐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상속인이
딸랑 집안채가 있을 때 어떻게 시장에 미치고 이 집안채가 있는 노인분들의 특징은 아직 한국은 직면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직면돼 있어 갖고 네. 상속을 하지 않고 연금과 맞죠. 비슷한 제도를 들고 내가 이제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이제 영모기준론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걸 그런 많이 식으로 쓰시죠.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가계 보유 자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 자산 중 31.7%를 60대가 50대가 29.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두 분을 합치면 62% 가까이가 5,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이 5, 60대가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2세대와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렇죠. 6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 계시죠?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의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네.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을 과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사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사줄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수요력이 또 도래될 수 있는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또 패턴이 그게 또 문제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국내 총인구 중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은 21.2%. 그다음에 2028년에는 31.1%, 20년이 여기까지죠. 네. 40%라는 거죠. 네.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까도 이분들이 수요를 그러니까 다시 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보유해서 예. 그냥 상속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영모 예. 기준으로 근데 가져가실 이제 대부분이 분들이 증여 아니면 상속으로 갈 수 그쵸. 있는 거죠. 증여하고 상속으로 갈 수 있는데 이미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완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있다가 상속을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를 해서 남은 자산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의 가장 특징이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살면 재산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 자녀와 네. 자녀들과 남아있는 배우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빠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엄마한테, 남아있겠죠. 예. 엄마와 자식들이 남아있으면 네. 상속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님한테 50% 가고 예,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이거를 남한테 가고. 자식들이 돈이 급하니까 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상속된 자산을 자, 처분을 가지고 요구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상속이 50% 가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50% 가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남은 그 50%를 가지고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 금액을 가지고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상속 자산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한 12조 정도 됐었는데 2017년에 한 36조 정도 되니까 와 많이 늘었네요. 부동산이 토지가 많다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다음 맞습니다. 건물이 지금 많은 겁니다. 이제 다음에 아파트는 왜 지금 상속 자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냐면 한 주택자들은 이제 내가 이걸로 줄어든 소득, 네. 근로소득이라든지 어떤 소득이 줄어든 거를 영모기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네.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네. 이것은 어디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네, 갖고 네, 계시다. 주택연금을 갖고 있다가 하니까 시장에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2017년 총 증여 금액은 54.7조 원. 증여가 많이 늘었죠. 많이 그다음에 늘었습니다. 건수는 32.6만 건인데 상속은 22.9만 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증여의 55.8%는 직계 준비 속에 증여됐고 그다음에 연령은 40대하고 50대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상속 시장과 증여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주식 증여나 뭐 이런 재벌들 아니면은 개인이 주식을 사갖고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투자 기반이 우리가 많지 않기 많지 때문에 않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속하는 뭐 경우가 지금 이제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절반. 고령사회 됐잖아요. 그렇죠. 고령사회 10억에서 됐죠. 20억이 가장 많고 부동산이 중심이고 이제 실효세율 같은 경우는 평균 17.2%고 10억에서 20억 구간 같은 경우 5.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세금을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집 한 채나 간신히 2채 정도 있다 그러면 뭐 최근에 뭐 강남 사구에 있는 집들은 안 되겠지만
뭐 그거는 큰 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노노상속이에요. 노노상속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버지가 80이 넘었잖아요. 네. 85세에 돌아가셨으면 자식은 몇 살이 될까요? 한 60, 뭐 60세? 그렇죠. 일찍 장가를 가셨으면 뭐 한 60세에서 한 50대 정도가 될 거 네. 아닌가요? 아들도 늙어가는 거죠. 아, 늙은 아버지가 늙은 아들한테 상속을 재산을 한다. 물려주는 게 이제 상속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 노인이 피상속인 자녀 노인 모두 고령자가 돼서 자산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않고 고령층에게만 네, 계속 연달한다라. 그나마 늙은 아빠가 조금 덜 늙은 아들한테 주는 거죠. 또 다시 또 아빠가 네. 늙어지면 또 더 늙은. 물건 잠김 현상이 아, 생깁니다. 노노상속이 물건이 잠길 수 있는 네. 포인트가 되는 근데 거예요.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일 때와 또 주택일 경우에는 또 다르죠, 틀린 패턴이. 예.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살아있는 어머니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사는데 네. 이분이 뭐가 되냐면 치매가 왔어요. 네.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어떻게든 처분을 하려고 하겠죠? 소유권자는 부모인데. 아, 부모님의 치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또 동결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속 그러면 돈을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량의 부동산의 거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거형 부동산은 더 심하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수익형 부동산하고 그렇죠. 달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모든 부동산의 초점은 포커스는 수익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없게 왜냐하면 되네요.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니까.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으니까. 최근에 이 고령화 사회라든지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동산 상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었던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상가를 상가, 떠나서 네. 지금은 생활형 시설, 숙박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금 호텔이다, 뭐 네, 펜션이다 로지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현금을 요구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니즈를 맞춰서 나가는 거고 앞으로 그거는 더 심해질 거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투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각화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겠죠. 예전에는 토지 아니면 주택, 그것도 그렇죠. 아파트에 네. 국한되었던 시장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수익형 쪽으로 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세제에서 살짝 벗어난 뭐 이런 이제 뭐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아까 수익형 부동산 네. 쪽으로 많이 가게 그렇게 된다는 이제 갈 수 말씀이시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넥스트 20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의 부동산 흐름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최소한 전제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전제를 한 다음에 뭐를 찾냐면 소프트웨어를 찾는 거죠. 전제 후에서 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네.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네요. 자, 신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네.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대형 마트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대형 마트들이 생겨서 그 대형 마트가 그 지역의 상권을 이끌었어요. 네. 그 지역의 상권을 이끌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네. 그형 대형 마트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왜 많이 철수할까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거죠. 바뀌었죠. 네.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네, 내가 편리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새벽 배송까지 다 돼요. 그렇죠. 저도 이용해 봤더니 너무 되게 편해요. 편하죠. 그것도 먹을 거 아침거리를 아침 먹기 전에 갖다 주니까 네. 더 좋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올해 L그룹에서 전국에 있는 220개의 매장을 철수한다.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 개 그룹에서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제일 국내 최대죠. 자, 그것이 빠져나간 그 자리. 그 상권은 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상권 굉장히 큰 네, 상권이잖아요. 거기다 아파트를 짓까요? 아니죠. 그럼 거기 뭐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올랐죠. 시장이 하나 딱 철수함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공동화가 또 거기에 대르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쇠퇴되는 이 신도시의 상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해봐야죠. 내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렇죠. 숙제라는 거. 적어도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따박따박 받는 현금을 만약에 받고 싶다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것들이 철수돼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온 게 없어요. 지금 다 공동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공실화돼 시골로 있는. 바뀌고 있다. 아, 진짜 그 부분. 수도권의 일부에서.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단순하게 내가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이거는 투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에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 거며 이거를 내가 어느 시기에 판다라고 했을 때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이 부동산을 사서 이걸 했을 때 운영했을 때 내가 세를 다 떼놓고 얼마를 남았을까를 최소한 언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 전에 해야 된다. 사기 전에 해야 돼요. 사고 나서는 벌써 사고 늦은 나서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에서 그 마트가 떠난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라면 왜냐 대부분이 보면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상업지역 아니면 최소한 준주거 지역 이상일 테니까 상당히 그거 할 텐데 그거 할 것을 철수를 할 정도라면 이미 거기는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권이 쇠퇴가 시작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럼 쇠퇴된 상권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근데 거기에 반값으로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네. 사야 할까요? 물어보시려고 그렇죠. 했죠.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셨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앵커님도 저기 그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반값으로 나왔다고요? 네. 안 사야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가격에 속아서는 부동산은 그렇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따블을 주고서라도 사는 게 부동산이고 그렇죠.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반의 반값을 줘도 헐값이라도 사면 네, 안 되는 내가 거고요.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미래 가치가 어떤 거냐라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 눈이 있어야죠. 네. 네. 그 눈을 키우는 게 블루오션을 찾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블루오션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모든 그쵸?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싶다라는 건 유전자의 네,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자, 과거에는 사람이 딱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네. 사람과 네. 노예. 아, 예전에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귀족을 랜드로드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그 말이 영주라는 말이 영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귀족이 아닌 거죠. 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아니랍니다. 부동산을 영어로 얘기하면 네. 리얼 리얼 에스테이트잖아요. 네. 에스테이트라는 말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신분을. 봐요. 네. 자, 신분을 얘기하는데 리얼은 진짜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하면 진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또. 과거에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로드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이거는 글로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로망은 한국만 유독 더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 가장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를 더 추구하는 거고 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주식을?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100억씩 내고 네. 먹잖아요. 네. 자, 1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100억 원어치 점심을 먹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도 안 해와서 몰라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둘이 얘기한 거는 절대 발표를 안 하잖아. 그게 그 규칙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네. 그럼 부동산에서 그런 귀재들을 만나서 밥 한 끼를 먹는데 몇 억을 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네.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하고 식사할 때는 100억을 써야 된다. 이게 네, 당연해야 그럼 얼마나 되는데. 좋겠어요. 당연해야 선물 되는데. 하나씩 생기는 네, 건데. 그러니까 아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세상을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끌어들이는 네. 어떤 모티베이션을 내가 만들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땐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어쩌다가 한번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뒷걸음질 쳐갖고서 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리는. 그렇죠. 가장 무모한 모래 위에 사람인데. 쌓은 성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도박을 할 때, 네. 가위바위보 도박을 할 때 끝까지 가위를 내는 사람이죠. 한 번은 나올 거다. 한 번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내가 뭐 했을 때 돈이 오링되기 전에 한 번은 나와서 내가 이런 거를 다 회복할 수 있으면 되지만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엄청나게 네.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 네. 그다음에 내가 과도한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그거를 못 사서 안달복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리스크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 못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빚을 많이 지고 네. 불편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네. 빚 하나 없이 내가 쓸 거 쓰고 살자라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이들의 생각이에요. 일부 추세일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뭐냐면 내가 뻗고 잘 수 있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거는 인생의 행복과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자꾸 미래를 보면서 앞질러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키워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한 번의 실수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는 눈을 키운 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남들 한다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늦지 말씀이시잖아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늦지 않는데 조급증이 늦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노상속까지 해서 장기 면상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국 상황입니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6만 5천 명을 상회한다라는 얘기는 6만 5천 채 이상이 뭐예요? 주택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거죠. 묶인 주택이 네, 6만 묶인 5천 주택이 채가 6만 5천 채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당사자가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주택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1주택자일 경우에는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1주택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지방에 있는 주택이 물건으로 나왔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안 다른 사죠. 건 몰라도 지방 가서 주택을 투자할 리는 안 없죠. 삽니다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색채를 분명하게 저는 드러낼 거라고 보고 네. 또 이런 주택들이 자칫하면 올드한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러겠죠. 올해 또 그 그렇죠. 고령자들이 갖고 있었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뭐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를 했을 때에는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맞물려 갖고 또 한참 몸살을 앓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뭐 35층짜리다 이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투자가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에 과연 비법은 뭘까? 저는 딱 모든 사람한테 제 제자들이나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투자의 비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투자 공부를. 세상을 보는 해안이 없는데 뭐를 한들 할까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엄청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죠. 나이 드는 사람들. 네. 나이 드는 사람들은 기동량이나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네. 그거는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 투자 어떤 정보들을 네. 모아서 정보를 안다는 데 그치는 네.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키우는 거. 지금은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렇죠. 매일 저도 프린트를 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보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항상 자료를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매일 책상에 이만큼씩 쌓여요. 그러니까 늘 책상이 지저분해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올드 세대를 그런 얘기 들어요. 뭐 저 베이비붐 세대도 이제 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뭐 올드하지만 그래도 투자는 개인의 행복을 아주 만족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절제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불행하게는 안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공부하지 않은 투자보다는 그래서 절제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명한 사람이 한 말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잖아요. 네, 그 유명하죠. 록펠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상당히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약탈도 많이 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멘탈은 남들보다 좀 강했다라고 봐야죠. 자, 근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저 양반이 갖고 있었을까?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죠. 나는 운이 좋아서 벌었다. 진짜요? 운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운. 첫 번째 질문. 어. 나한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번째는 첫 번째가 운이 좋았다. 그거 중요하죠. 운도.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뭔가요? 물어봤더니 두 번째도 운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기자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도 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렸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는 거를 나는 믿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내가 모르지만 만약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피나게 했다라고 해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역시 운이 좋아서 그 운이 왔을 나는 때 그 잡았다. 운이 왔을 때 그 운이 온 거를 나는 알았다. 알았다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여러분 운이 왔을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상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상속이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영향,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블루오션과 이 주택 시장의 흐름, 주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안정된 노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꼼꼼히 챙겨서 자료 축적을 해놓게 되면 하나의 그 자료 자체가 투자의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 그러겠네요, 교수님. 아까도 주거형 부동산은 이 상속이 주거형 부동산에 묶이는 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아까 수익형 부동산도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거의 못 하고 이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게 하면서 시중에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시점이네요. 와,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또 뭐라 그랬죠? 그 개념을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너무 어려서 질문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다행입니다. 질문이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질문이 안 올라오시는 게 다 알아서 안 올라오시는 걸까요? 교수님? 다 끄고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으십니다. 저처럼 많이 놀란,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투자라는 것에. 질문 올라왔네요. 시골의 전답은 떨어지라고 보는데 이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상권 르네상스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전국의 전통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니고 있는데 뭐 어느 지자체도 할 것 없이 7개 도지역은 거의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쇠퇴, 그다음에 이제 노후 고령 인구들에 의한 어떤 그 소득 감소라든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무조건 뭐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하드웨어를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입혔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떠한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또 인구들이 상당히 몰려온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뭐 동피랑 마을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고민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지자체에서의 어떠한 도시 재생은 좋은 길을 만들고 막 이런 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도시재생의 포커스를 상권 활성화로 살리고 그 지역에서 마중물을 무엇을 만들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역의 전통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전통시장 연구하시느라 지금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전통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뭐를 살린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미래 가치는 전 있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서 무너지는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 거기에 뭐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인구 문제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학이 없어지게 되고 전국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3천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없어질 거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대학가도 지금 뭐 상권이 향상된 대학가도 네. 대학의 인구가 줄면서 거기도 또 예전에는 뭐 그쪽은 꼭 투자 네. 뭐 할 수 있는 곳이다 했는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의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교수님 해주셨어요. 질문만 하시면 답이 딱딱딱 나오시는데요. 역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거시적인 시점의 경제를 딱 보고 계시는 교수님이라 역시 다릅니다. 네. 질문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지금. 자, 오늘 2시간 거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거의 1시간 했고 지금 한 40분 정도 했는데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시장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가면 뭐라 그럴까 투기론자라고도 그렇죠. 많이 얘기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서 정부 규제를 옹호하게 되면 이제 뭐 정부를 대변하는 무슨 뭐 사입이다 뭐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의식적 양분은 자산 시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최대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정책이 나왔으면 정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생기고 첫째는 이 정책이 왜 나왔을까라는 어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자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정권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된 부동산 시장이 뭐 바뀌고 아니면 정책이 바뀌고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장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다라고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정책들이 왜 필요했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나온 걸 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네. 이게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를 고민하는 게 투자 공부죠. 그게 제일 내가 아는 뉴스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 이전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이전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끝으로 다시 한번 블루오션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교수님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언제나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이제 뭐 많은 부분의 문제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한국이 이제 나갔던 거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나갔고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나라의 어떤 고유 정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향살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4차 산업에 기반한 어떠한 산업 발전이 과거에 제조업 기반에서 정보 산업,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리쇼어링으로 바로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한다는 자체가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기계화라든지 어떤 로봇화해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에 나가는 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나간 회사 네. 그런 제조업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4차 산업이 도입되면서 네. 말씀하신 기계화 쪽, 로봇화 쪽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업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산업이 인건비 기반에서 고부가 가치 그렇죠.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그 고부가 가치 사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내를 많이 선호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들으면서 저도 아는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의 이런 공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학원에서 이제 민간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경제 최고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만들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봤고 이제 올해 이제 2기를 모집하기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뭐 그런데요. 뭐 강의가 개설되면 하고 개설되지 않으면 이제 뭐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세무의 양도소득세의 어떤 최고 권위자인 그 다솔세무법인의 안순남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콜라보해서 세법 상속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징여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금리 환율 변화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요령 그다음에 프롭테크나든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그다음에 양극화로 넘어서 다극화로 가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해서 전부 12강으로 12주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시면 뭐 아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사실 이런 과정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기관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밖에 한번 나오면서 이제 작년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K마스터스 학원에서 하게 됐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2기를 이번에 한번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 들으면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그 경제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1기 학생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1기 분들이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갖고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K마스터즈 메인 페이 들어가면 이재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12주 정기과정 부동산 경제 최고위 과정 2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포함하고요. 또 투자자로 관심 있는 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 2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인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질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잘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으셨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제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대로 K마스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제 최고위 과정 2기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K마스터 온라인 강의는 또 자주 안 하셨잖아요. 네, 온라인 어떠셨어요? 강의는 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 앉혀놓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카메라 보고 하시는 강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뭐 오늘은 강의라기보다 토론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거의 강의가 됐죠. 그러니까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재문 소장님, 교수님한테 큰 박수로 끝 인사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너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중개업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또 수업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인사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